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를 매며 이제 문학 활동 부분, 이제 학습 활동 부분을 같이 풀어봅시다. 페이지는 여기 16페이지부터 해서 여기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시 나오거든요. 백석의 백화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공부하고 18페이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배를 매매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우리 이제 공부 완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다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러분 그림 그리면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우리 시적 화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배가 이렇게 졸릉둥 떠 있고요. 이 그림을 몇 번 그리는 겁니까? 하고 있었고요. 시적 화자는 부둣가에 있었죠. 부둣가에서 갑자기 던져진 밧줄을 휴 받아가지고 배를 매는 경험. 그럼 시작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둣가가 되겠죠. 여기가 부둣가겠죠? 부둣가. 부둣가에서 시작 화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작 화자는 바로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엉겹결에 받아맸다고 갑자기 밧줄이 슉 오니까 이게 뭐야 받아가지고 배를 매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뭐 있지? 배라는 것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구름과 비, 시간과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 사연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배만 매면 그 배만 매는 게 아니고 배를 맨다라는 것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인 구름, 빛, 시간까지 함께 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만 내가 매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내가 함께 포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게 사연에 있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시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배 역시 우리 다 알 수가 있죠. 다 이미 다 했어요. 그쵸? 배라는 것은 사랑하게 될 사람이었죠. 자, 배에서 휘 날라온 밧줄은 뭐였다고? 사랑하는 대상인 배와 맺는 인연, 너와 나의 연결고리였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어디서 그것을 받았죠? 부둣가였죠. 그러니까 부둣가는 어떤 공간?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즉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옆에 여학생을 보시면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를 매는 것, 사랑을 시작하는 것 돼 있죠? 서로 이제 유추적 발상 얘기했죠. 배를 매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비슷하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어가 서로 상징적으로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년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빛 가운데 배는 맨 마지막이었죠. 5연에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울렁 되면서 온종일 떠 있다. 배가 울렁울렁 되는 것은 아우 멀미나 토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시는 사랑에 대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온종일 사랑의 기쁨 속에 빠져 있는 설렘 기쁨 뭐 하니 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사랑에 빠진 그 감정.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렌다.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의 환히 기쁘다, 경이롭다, 놀랍다. 어쨌든 사랑에 빠진 그 두근두근두근한 그 마음을 이렇게 배가 울렁울렁 든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문학의 정서죠.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우리가 문학의 기능에서 정서적 미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매매라는 시를 공부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 그리고 미적 기능이니까 이건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담겨져 있는 운율, 그리고 상징, 그리고 유추, 비유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 작품에서 리듬감이 느껴진다. 리듬은 뭐라 그랬지? 운율을 말하는 거였다. 운율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바로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 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 뭐 있었지?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뭐라고?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가 반복됩니까? 바로 소리도 없이 그렇죠? 말도 없이 역시 래퍼처럼 그리고 맨다 그리고 닫는다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했죠? 가군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각은 다리 각자였어요. 그래서 끝부분이 반복되는 운율을 가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받는 것, 는가. 그렇군요. 되는 것, 는가. 그리고 메어진다, 는가, 는 것. 그쵸? 그런 것, 니은 것. 그리고 아는 것, 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렇게 뒀잖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동일한 게 반복이죠. 도 없이, 도 없이. 그쵸? 이건 다, 이렇게. 근데 이건 유사하죠. 는 것이지만 이건 니은 것이잖아. 그치? 이렇게 약간 유사한 어휘. 유사한 어휘가 반복되는 것도 우리가
운율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반복을 해야 우리가 리듬감이 생기죠. 흥겹죠. 그것이 운율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역시 구름과 빛과 그렇죠. 시간과 래퍼 같지 않아요. 그래서 3년에 나오는 것이었고 저 구름과 그렇죠. 빛과 이렇게 시간이 함께 이렇게 사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부분 볼까요? 사랑은 사랑이란 뭐뭐는 것이라고 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역시 반복하면 뭐가 생긴다고? 리듬감이 느껴지게 된다. 자, 통사 구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문장 구조를 통사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란 뭐뭐는 것 우리 시에서 찾아보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사랑을 허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글도 없이 벙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반복이 되어 있죠. 사랑은 이런 것.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오연이냐? 여기를 보시면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사랑은 뭐뭐 밧줄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비슷하게 반복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문장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이다가 지금 없어졌지만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어찌고저찌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운율감, 리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여기에서는 유사한 것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추적인 관계, 유추적 발상을 사용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인데 유추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밧줄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갑자기 날아오는 거였죠. 그 얘기는 뭐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그 밧줄로 배를 매는 거. 배에서 밧줄이 왔죠. 그 밧줄을 잡아서 내가 매는 거였어. 그러니까 갑자기 다가온 그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밧줄로 배를 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배를 매게 되면 배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배를 맨다라는 것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비, 시간이 어떻게 한다고 함께 메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사랑이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꿈, 그렇죠. 여기 구름, 그리고 기쁨, 반짝반짝 비, 그리고 세월 둘러싸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시 정서적인 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보시면 되고 미적인 것은 운율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유추와 같은 시의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감정을 그 감정은 설렘설렘한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적절한 비유와 특히 비유 중에서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빗대서 표현했기 때문에 유추, 그 비유와 그 리듬, 운율을 느낄 수 있죠. 반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형상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형상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배를 맨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지금 눈에 보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을 형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 18페이지 3번을 보시면 시가 나와 있죠. 백석의 백화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생각해 보자. 여기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백석의 백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뿅뿅 나와 있죠. 자, 백화라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 우리말로 옮기면 흰 자작나무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흰 자작나무 그림이 있죠. 이 흰 자작나무가 한자로 백화라는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시는 흰 자작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속의 세계와 아름다운 산속의 이런 자작나무 속에 있는 이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수한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하고 거기에 이 속에 있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리고 있구나. 요 모습.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이것을 시로 쓴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제적으로 봤을 때 향토적이겠죠. 굉장히 자연자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겠죠. 자연 속에 있는 인간들의 소박한 삶이니까 자연과 잘 어우러지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시를 그냥 딱 봐도 선생님이 네모로 딱딱딱 쳐놨잖아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일단 자작나무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은 뭐라고요? 운율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운율 중에서도 뒤에 있는 말이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운율이죠. 그러니까 가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 포인트. 왜냐면 우리는 정서적 이 미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산골집은 그러니까 이 자작나무 안에 산골집이 있는 겁니다. 산골집은요 어떻다는 거야?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이 산골나무에 대들보는 작은 들보에 어찌고 저찌고 여기 큰 들보라고 돼 있죠.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들보라는 것은 여기 요 부분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들보 그리고 기둥은 아시죠? 요 대들보와 기둥과 문살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고요. 문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살은 뭡니까? 문짝에 종이를 바르거나 유리를 끼우는데 뼈대가 되는 나무오리, 대오리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죠? 이런 거를 이제 문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살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산골집을 이루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산골집을 이루고 있는 대들보나 기둥이나 문살도 전부 자작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자연 속, 즉 자작나무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작나무라는 그 자연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골집 눈에 보이게 그려졌죠? 대들보 눈에 보이죠? 기둥도 보이잖아요. 눈살도 보이죠?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구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밤이면 캥캥 여우가 여러분 여우 사막여우 알아요? 엄청 졸기죠? 귀엽잖아요. 자, 사막여우 생각하시면 돼요. 여우예요. 잘 그리지 않습니까? 여우 그죠? 자, 이 여우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캥캥 온다는 거예요. 자, 캥캥 하고 여우가 이 자작나무 속에서 울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근데 밤에 여우가 캥캥 울면 되게 무섭겠다. 그치? 못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시골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이런 산도 자작나무다. 캥캥 소리 들렸죠? 이게 청각적 심상.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그 맛있는 메밀국수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오호, 장작이 있는데요. 그 장작은 뭐 하던 장작이야? 메밀국수를 삶던 장작이라는 거야. 메밀국수 여러분 아시나요? 여름 되면 너무나 맛있겠다. 선생님도 소바 엄청 나게 좋아하는데 자, 메밀국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파스타를 삶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러플 오일을 뿌렸었죠. 에멘탈 치즈를 곁들일까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이런 느낌 아니야. 메밀국수를 삶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밀국수를 삶는 이런 장작도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란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자, 감로에서 보시면 여름에 단풍나무, 떡갈나무 따위 잎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액즙, 요 떡갈나무 그리고 단풍나무에서 떨어지는 액즙이라는 거야. 이게 감로예요. 감자가 달달하는 거거든요. 스위트. 로는요, 이슬로자거든요. 그러니까 단 이슬이라고 여러분들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 보시면 자, 여기 이게 감로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진액이. 근데 이 진액을 먹고 그 꿀이 먹고 만든 게 뭐예요? 감로꿀이에요. 그 꿀이 이런 감로꿀이에요. 맛있겠죠?
자, 그렇죠.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감로같이 달달한 그러니까 여러분 감로라는 것은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인데 아까 메이플 시럽 같은 그런 달달한 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달달한 수액이 솟는 바구물도 바구물은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얕은 우물입니다. 얕은 우물을 바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나오게 생겼죠? 무섭죠? 얕은 우물. 그러니까 이런 우물도 어디에 있다는 거야? 자작나무 속에 이런 우물도 있다는 거예요. 우물을 그려볼까? 이렇게 우물도 여기 밑에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런 우물도 자작나무다. 이런 것도 자연 속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감로같이 단샘이죠. 오호, 맛있겠다. 그러니까 미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북한도 보여요. 북한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그러니까 산 너머에는 북한도 보일 정도로 멀다는 거야. 평안도 산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산골도 전부 온통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라고 둘러싸여 있는 자연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평안도 저기 북한도 보이는 곳에 있는 산골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메밀국수를 쌓는 장작 그리고 캥캥 여우 그리고 아주 단샘이 솟아나는 바구물까지 있는 이런 인간들의 소박한 삶이 지금 자작나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생각해보자. 1번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보자 라고 딱 나와 있네. 리듬이니까 운율, 심상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이 작품은 시행 끝에 선생님이 다 써줬죠? 특정한 식구 자작나무가 반복은 뭐라고? 리듬감이라고 운율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반복 배열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심상 다 집어줬죠. 다양한 심상인 시각적, 청각적, 미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어땠다고?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서 감동을 자아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심상 그리고 특정한 시구인 자작나무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의 형성 이게 이제 이 시의 이제 정서적 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배를 매며를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EBS 교재나 이제 기출 이런 걸 보면은 배를 밀며도 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를 밀며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를 매는 건 뭐였어요? 배를 맨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오는 거죠. 그러면 배를 미는 거는 뭘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둘이 짝을 이루는 거니까 배를 민다라는 것은 바로 이별한다는 거겠죠. 안녕 그대여 안녕 이런 거 이별이에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배를 밀며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가 바로 이별이구나 사랑의 이별의 의미를 유추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이 배를 밀며도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용 정의 한번 봅시다. 백석의 백화 볼까요? 자 자유시구 서정시 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성격이 좀 향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왜냐면 자작나무 속에 둘러싸여 있는 자작나무라는 자연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시였죠. 그러니까 제재는 자작나무고요. 주제는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자연 친화적인 풍경. 자, 특징을 볼까요?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이거죠. 자작나무다라는 식구를 각 행의 끝에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더라.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군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끝에 있는 부분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가군적 요소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배를 매며하고 짝이 되는 거 있다고 했죠. 배를 매다 또 있고 그리고 배를 밀다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배를 매며 배를 밀며 이거 다 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했죠. 배를 매는 것은 바로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 하고 우리가 시를 공부를 했지만 배를 민다라는 것은 바로 이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프린트는 다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인트는 이거겠죠. 배를 밀며 라는 시는 이건데요. 자 배를 밀며 쭉 보시면 배를 민다라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또 나오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 즉
이별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역시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 부분 볼게요. 시인은 배를 밀며와 배 미는 거 안녕, 배를 매며 어서와 이 두 편의 시에서 배를 밀고 매는 행위를 배를 밀고 매는 거를 바로 사랑과 슬픔의 경험에 밀착해서 풀어 쓰고 있다. 발음을 못하겠네요. 풀어 쓰고 있다. 그래서 배를 미는 것은 이별,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이야. 어서오라.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두 개의 시를 엮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뒤에 학습활동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프린트 해설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